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저 믿고 찾아주시는 단골분들이 적지 않아서 감사하게도 굶어 죽지 않고 지금껏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쌍둥이 아들, 딸 녀석이 학원 마치고 엄마 얼굴 보겠다며 거의 매일같이 엄마 가게로 퇴근하는 바람에 그 두 녀석들과 함께하는 퇴근길이 삶의 가장 큰 낙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제게 있어서도 세상 억만금 다 긁어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제 아이들이겠죠. 이 녀석들 때문에 살면서 정말 이제 딱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 들 때에도 다시 제정신 차리고 제자리 지키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내 새끼들 보면서 요것들 잘 먹여 살리고 제대로 키워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일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마음 먹기까지 저 역시 인생에 고난 겪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 들어주리라 생각했던 평생의 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가 갈릴 만한 일들 겪어오기도 했어요. 미연아, 나 좀 살려줘. 우리가 그래도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온 친구 사이인데.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날 단 한순간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내 앞에서 내 남편 뺏었다고 신나서 이죽거릴 때는 언제고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이제야 큰일 났다 싶어? 내 남편의 외도 제가 직접 겪게 되기 전까지는 그저 다른 집 여자들한테만 생기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달리 깨가 쏟아지는 부부 사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같이 유전자 반씩 섞인 아이들까지 낳고 사는 남편과는 부부로서의 굳건한 신의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남편이라는 작자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다름 아닌 내 중마고 친구라 생각했던 여자와 뒹굴고 있는 꼴을 보았을 때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남편이라는 인간도 남편이라는 인간이지만 그 친구라는 여자에 대한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애 기간까지 포함해서 남편을 알아온 세월이 근 10년이라면 한때는 친구였던 그 여자와는 저와 무려 30년 이상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알아오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게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분노와 허망함이란. 하지만 저 감히 내 가정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뜨린 그 여자 그저 곱게만 봐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제 눈에서는 당연히 피눈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는 언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되어 여중에 입학했던 저는 어릴 적부터 두루두루 사이좋게 잘 지내오던 아이들에게 제법 좋은 평가를 받아서였는지 새 학급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어차피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사는 지역 다 고만고만한 곳에 있던 아이들이 온 학교였기 때문에 낯선 몇몇 얼굴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이전에 동네에서 얼굴 한 번씩은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새 학기에 적응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특별히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급에 잘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몇몇을 눈여겨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이가 바로 문제의 윤주영이었어요. 유독 아이들 사이에서 섞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윤지연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들어보니 애초에 저희 동네 출신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사를 온 모양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침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번에는 복도 청소 같이 해야 된다고 말 한마디 붙였다가 사람을 째려보는데 누군 뭐 친해지고 싶어서 말 붙였나? 재수없어 진짜. 그러다 보니 벌써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 애는 여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지금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해줄 때가 아니라 도시락을 싸다니고 다녔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어디를 갔는지 훌쩍 없어지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쟤네 엄마 전에 살던 데에서 총각이랑 바람나서 야반도주했대. 진짜? 웬일이야?
쟤네 아빠가 술버릇이 나빠서 술만 마시면 집안 살림 두드려 깨부수고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었나 봐. 전에 살던 동네에서 쟤네 집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 아빠는 술만 마시면 개되고 엄마는 남자에 미쳐서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살던 데서 소문이 하도 나쁘게 나니까 중학교 올라오는 김에 이사하고 우리 학교로 온 모양인데 그러면 뭐해? 옮겨와서도 쟤 저렇게 음침하게 구는 건 똑같은데. 당사자 듣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소문을 물어오는 하구들 나리선 말에 제가 다 안절부절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쉬는 시간에 평소에 다른 친구들 하는 말 예외 없이 무시만 하던 윤주영이 그 소문 언급한 아이 책상을 보란듯이 뻥 걷어차버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놀라서 발끈하는 그 아이 대응할 틈도 없이 머리채부터 휘어잡은 윤주영이었어요. 너 미쳤어? 이거 안 나? 순식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 눈이 그런 건 그때 처음 보았어요. 눈에 핏발이 서서는 정말 그 여자애를 죽일 작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장인 제가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담임선생님까지 호출하게 되었고 그 일로 머리채 잡힌 아이의 부모님과 윤주영의 아버지까지 학교로 소환되는 등 한동안 학교가 이 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나마 내키지 않아도 학교 일 때문에 한 번씩 아이들이 드물게 말을 붙이곤 했는데 그 후로는 일절 윤주영 곁에 다가가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 학부모 차원에서 선생님께 항의도 들어갔던 모양인지 이제 눈에 띄게 그 아이를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날 윤주영의 핏발 서 있던 눈을 생각하면 저도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윤주영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처음에 잘못한 건 피해 학생이었잖아요. 소문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창 사춘기로 민감한 아이 입장에서 면전에서 전해 듣기로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다면 상처는 더욱 컸겠죠. 평소 그 아이 하던 태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의 치부를, 그것도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기에는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더는 말을 붙이지 않았지만 저는 간간히 한 번씩 그 애에게 말도 붙이고 하굣길에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비록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에 선생님 심부름 때문에 비품 확인하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홀로 있던 윤주영과 딱 마주쳐버렸습니다. 갑작스레 등장한 저를 보고 그 애도 화들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사라지길래 얘가 점심도 못 먹고 굶고 있는 건가 걱정했는데 누런 밥에 김치뿐이긴 했지만 혼자서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모습을 들킨 게 창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내가 불똥을 뒤집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리를 피해주는 게 저 아이 자존심 지켜주는 일일 것 같아서 얼른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이 며칠은 묵은 듯한 밥에 김치만 먹고 있는 도시락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등교해서 그의 책상 서랍에 저희 엄마가 챙겨주신 자그마한 간식거리 담은 주머니를 넣어두곤 했습니다. 어머, 반에 그렇게 사정 딱한 친구가 있었어? 엄마, 다른 아줌마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조금만 챙겨주면 안 돼? 그 정도야 엄마가 해줄 수 있지. 아이고, 우리 딸. 언제 다 커서 다른 친구들 챙길 줄도 알고. 사실 그때는 그 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서라기보다는 조금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고 엄마가 그렇게 칭찬해주는 게 좋아서 더 챙겨주었던 것도 같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간식이 그래도 며칠 지나고 나니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온 반 아이들을 전부 무시하는 윤주영이었지만 그래도 내 호의까지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에 조금은 으쓱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 애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간식 담았던 주머니 돌려받는다는 핑계로 한마디씩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한테만큼은 다른 애들한테 하는 것만큼 까칠하게 굴지 않는 것도 같고, 비록 반 안에서는 여전히 겉도는 아이였지만 아이들 하교하고 단 둘이 남아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윤주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격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몰라보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닌 지역은 당시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배치고사 시험을 치러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명문여고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중학교 다니던 곳에서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학교에 진학을 해야 했고요. 저희 중학교 출신 중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한 친구들이 몇 되지 않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윤지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다른 애들보다야 저와는 조금 가깝게 지냈다고는 해도 아주 친한 친구로 지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반까지 갈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그 애와 마주칠 일도 적었고요. 그러는 동안 그 애가 학교에서 다소 논다고 하는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 뜬 소문인지 실제로 그 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 진학했다고 하길래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참 공부를 열심히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아니라 그 애가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안녕, 미연아. 우리 또 같은 학교 다니게 됐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 그래. 나도 반가워. 잘 지내보자. 솔직히 그 애가 저한테 먼저 다가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았거든요. 일부러 사람들 시선을 피하려는 목적인 듯 눈을 덥수룩하게 가리고 있던 앞머리를 짧게 자르고 머리도 당시 유행하는 모양새로 미용실 가서 반짝거리도록 펴놓고 얼굴을 많이 가리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꾸며놓고 젖살도 빠진 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밝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꼭 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찌되었던 그 애에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라 낯설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중학교 시절이 즐겁지 않았던 만큼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는 새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그 아이에게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보니 나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싶었어요. 1학년 때는 그 애와 같은 반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저를 찾아오는 윤지연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중학교 때는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기도 했고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괜히 더 자존심만 내세우게 돼서 그때 너한테 도움 참 많이 받았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너한테 간식도 꼬박꼬박 받아먹어 놓고 제대로 갚아주지도 못하고.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거 우리 엄마가 평소에 챙겨주던 건데 양이 많아서 안 그래도 나도 네가 같이 먹어줘서 오히려 고마웠어. 아, 정말? 너희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야?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한 말이었는데 제 말에 눈을 반짝이는 윤주영이었습니다. 한사코 저희 엄마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저희 집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저희 엄마에게 인사까지 드리게 된 윤주영이었어요. 어머, 네가 주연이구나. 우리 미연이가 그동안 참 얘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쁜 친구인 줄은 또 몰랐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미연이한테는 중학교 내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께도 항상 맛있는 간식 받아먹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조금 해준 것 가지고 은혜는 무슨. 앞으로 우리 미연이랑 친하게 잘 지내. 또 먹고 싶은 거 생기면 언제든지 미연이랑 같이 놀러 오고 아줌마가 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뒤늦게나마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생각이 꼭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나타나서는 먼저 제게 저렇게 다가오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도 윤주영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 애가 저희 집에 다시 올 줄 몰라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아버지가 술 문제로 사고를 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집에 안 계신다는 거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저희가 집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거야 뻔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오죽했으면 마음 붙일 곳이 없었으면 아주 친하지도 않은 친구 집까지 찾아와 밥을 얻어먹고 갈 정도인가 생각하니 그건 그것대로 또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 역시 윤주영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고,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서로 중마고우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애가 저희 집에 드나드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저번에는 자려고 누웠는데 어머니 해주신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우리 주영이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우리 미연이도 엄마한테 저렇게 말 좀 예쁘게 해주면 좋으려만. 미연이야 당연히 잘하겠죠. 어머니 같은 신분이 제 진짜 엄마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윤주영이었어요. 그런 그 애를 저희 엄마도 참 예뻐하셨습니다. 서로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그야말로 절친한 친구라 부를만 했습니다.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윤주영은 저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방 대학에 합격해 다니면서도 서로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내내 너랑 같은 학교에 가서 너하고 같이 사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아쉬워. 그러게, 나도 너무 아쉽다 얘. 사실 그 애가 저보다 성적이 약간 모자라기도 했지만 저와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더라도 제가 다닌 학교에 진학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당시 다니던 대학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들어온 후원을 통해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가끔은 그 아이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까지 놀러 오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미연이 친구 자주 보네? 그러게, 내가 워낙 우리 미연이를 좋아해서 말이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붙어있던 애들도 대학 따로 가고 나면 서로 대학 활동한다고 바빠서 소원해지던데. 니들 사이도 참 어지간하다. 제 대학 동기들도 이제는 그 애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얼굴 보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제 대학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더 자기 외모에 맞는 꾸밈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도 제법 예쁘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윤주영이었습니다. 저 통해서 그 애한테 다리 놔달라고 부탁하는 대학 친구들도 있었을 정도였어요. 언감생심 제 친구 탐내는 어설픈 녀석에게는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가뜩이나 가정사로 인해 상처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이왕이면 외로움이 많은 친구에게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에이, 나는 미연이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그렇게 몇 번 제가 소개하는 자리 주선하려 해도 항상 그런 말로 거절하는 윤주영이었습니다. 그러다 좋지 않은 소식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어요. 야, 걔는 우리 학교도 아니면서 왜 뺀질나게 여기 들락거리면서 남자들한테 꼴이나 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 저 보러 여기 찾아오면서 안면을 익힌 제 대학 동기가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윤지연이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솔직히 잘못 알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걔 예전부터 내 가방이니 옷 입는 거면 뭐냐고 꼬치꼬치 깨무더니 내가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줬더니 내가 만나던 애한테까지 연락하고. 걔 하는 짓이 왜 그렇게 음흉해? 설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라니까 그러네. 문제의 그 친구가 잔뜩 약이 올라서 화를 냈지만 솔직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예전에 만난 사람과 만난다는 그것도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섣불리 오랜 친구를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오히려 난감해하는 윤지영이었습니다. 실은 그 오빠가 예전부터 나한테 관심 있다고 자꾸 연락을 하는데 나도 중간에서 곤란했어.
걔 입장에서는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럼 정말로 그 오빠 만나는 건 아니야? 아니지. 만났으면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겠지. 안 그래? 그렇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생겼습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들쑤셔지는 일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윤주영은 또 윤주영대로 친구인 자기 말 믿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냈어요. 너 지금 좋은 대학 갔다고 나 같은 애는 더는 안 하십다는 거야? 어떻게 나보다 친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 말을 더 믿어줄 수가 있어? 주영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너도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얽혔던 남자랑 네 사이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네가 그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조심을 하는 게 맞지. 됐어. 너한테 걔들 하는 말이 내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게 욱해서 화를 내고는 연락을 뚝 끊어버린 윤지영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황당했지만 그래도 못할 말을 한 건 아니었다 생각했거든요. 초반에 그의 편 들어준다고 도리어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제 입장이 난처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 여러 번 겪고 나니 그 애한테 그럴 의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조심을 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저지만 가뜩이나 남자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좋지 않게 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애 생각해서라도 할 말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 역시 굽히지 않고 며칠 연락을 안 하니까 잔뜩 기가 죽어서 찾아온 윤지영이었습니다. 미연아, 그때는 내가 너무 서운해서 말이 심하게 나갔어. 네 말대로 앞으로는 내가 진짜 조심할 테니까 화 풀어, 응?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래. 내 친구 함부로 말하는 거 나도 듣기 싫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랑 절교하지 마, 응? 결국은 정이 고픈 친구라고 생각하니 또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 역시 윤주영을 떼어버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었으니 그 사과를 받아주었고요. 그 이후로는 제 주변 친구들 같은 문제로 건드리지 않아서 이제 그 애도 깨달은 바가 있어 조심을 하나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도 대학생이 되어서 첫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연애하랴 학교 생활하랴 바빴습니다. 윤주영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넷이서 함께 만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니 예전만큼 그 애가 저 다니는 학교에 찾아오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서로 얼굴 보는 일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졌지만 그 애도 연애하면서 자기 학교 생활하느라 바쁠 테니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창 취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 무렵 윤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아, 나 결혼해. 내 부케 네가 꼭 받아줘야 한다.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도 학생이었는데 솔직히 결혼 이야기 듣자마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의 본가 형편은 여전히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윤주영도 아직 학생이었으니 이렇다 할 수입이랄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겠다는 건지 그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대학 진학했는데 바로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아깝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예비 신랑 보여주겠다며 윤주영이 데리고 온 남자를 보고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윤주영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남자는 당연히 제가 만나고 있는 줄 알았던 그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보다 나이가 15은 많아 보이는 낯선 나이 많은 남자였어요. 알고 보니 남자 나이가 40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두 사람 나이가 23이었습니다. 무려 17살이나 나이 많은 남자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하는 친구라니. 아무리 이런 문제는 남이 함부로 쉽게 입을 대는 게 아니라 생각했어도 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영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나이에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학교 다닌 것도 아깝잖아. 졸업하고 돈도 조금 모으고 그런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잖아. 나는 취업해서 힘들게 돈 벌기 싫어.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일 안 하고 집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취업까지 하면서 고생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취업 못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그래도 주영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연아, 나는 살면서 제대로 된 부부라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윤주영이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지극히 사랑해서 결혼하려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친구 말을 들으니 더더욱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런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이 순탄하게 흘러갈까? 그것도 걱정이었고요. 아, 정말 그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대놓고 그러지는 마. 그래봤자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자기 신랑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한 거 두고두고 마음에 담으면 그때 어떡하려고. 설마 주영이가 나한테 그러겠어? 시집 가기 전에야 여자친구들하고 껌뻑 죽을 것 같이 굴어도 자기 신랑 생기면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는 걱정된다고 자꾸 그러지만 말고 적당히 말 걸러서 해. 저희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거지만 그때는 그 말이 참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엄마도 그 애를 그렇게 아끼고 챙겨주셨으면서도 그 순간에는 꼭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맞는 소리였어요. 남녀 문제, 특히 부부간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봤자 좋은 소리 듣기는 어렵죠. 결국 그 애도 자기 고집 꺾지 않고 그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가 고생 안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허언은 아니었는지 결혼식도 참 휘황찬란했어요. 결혼식장의 신부 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연을 끊은 건지 아니면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내심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도 아니고 부모와 그렇게 되었는데 속이 쓰려도 그의 속이 더 쓰리겠지 싶어 부디 나이 차이 나는 신랑이 부모 몫까지 그간 고단했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고 저는 취업 준비한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취업해서 사회초년생으로서 고군분투한다고 바빴습니다. 가끔 윤주영에게서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좋은 말들보다는 자기 신랑에 대한 불만 토로하는 푸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허락받은 거 아니면 나 외출한 것 같고도 자꾸 잔소리하고 돈 허투루 쓴다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걸로 쪼잔하게 굴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너처럼 취업해서 돈 벌 걸 그랬어. 내가 치사스러웠어 진짜. 그때가 제가 정말 인성에 문제 있는 사수 만나서 매일같이 울면서 야근하던 때였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그거 알고 일부러 약 올리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는 했지만 그렇게 취업해서 힘들게 푼돈 벌기 싫다며 결혼으로 도망쳐놓고 정작 취업해서 고생하는 저한테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쉽게 취업해서 돈 벌며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말을 듣는 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그 푸념을 힘든 와중에도 들어주었던 건 짠한 마음이 항상 남아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언행에 경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제 다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등 잘못을 한 게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애를 용서하고 친구 사이를 지속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연민의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겠네요. 고생스러운 사회초년생 시절도 간신히 어찌어찌 넘기게 되고 저도 어느덧 사회인 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요. 후에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윤지영은 결혼 5년 차를 넘기고 있었지만 아직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윤지영이었어요. 아이씨, 도대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문제가 있어도 늙은 자기한테 있겠지 나한테 있겠어? 윤지영의 남편은 벌써 40대 중반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쪽은 아이가 많이 급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댁 쪽에서 여간 닥달을 하는 게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아직 한창 창창한 나이에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시험관 시술까지 받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술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여자 몸에 참 무리가 많이 가고 힘이 든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성격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윤지영의 히스테리가 심해진 것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지 말고 정 그러면 남편분하고도 같이 병원 가자고 해보지 그래? 그 인간이 그런 거 할 줄 아는 인간이었으면 내가 지금껏 이런 고생을 했겠어? 아직 시집을 안 가서 그런지 너도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개껏 친구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면박을 주는 윤지영 때문에 무안하기는 했지만 아이 갖는 문제로 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니 그것도 그냥 묵묵히 넘겨주었습니다. 30 넘어갈 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과 저도 결혼하게 되어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황 잘 조율해서 아이는 2, 3년 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덜컥 임신이 되었어요. 예전보다 이르게 찾아온 아이 소식에 다소 당황스럽기는 했어도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준 새 생명에 다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뱃속 아이가 쌍둥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나를 믿고 엄마라고 찾아와준 우리 아이들 부디 건강하게 잘 나을 수 있기만을 바라며 벌써부터 엄마가 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윤주영에게 전하려고 하니 그거는 저도 많이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벌써 거의 7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결혼하자마자 아이 생겼다는 소식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성격에 다른 데서 이 이야기 전달받았다가는 더 난리가 날 것이 뻔했으니 제 입으로 먼저 실토를 했어요. 좋겠다 해. 너는 어쩜 그렇게 인생이 술술 잘도 풀리니. 나는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 너한텐 참 쉽다. 쉬워. 임신했다는 친구 말에 축하의 말보다 자기 신세 한탄부터 먼저 늘어놓는 윤주영 말에 솔직히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저 역시 이 얘기 꺼낼 때 이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오죽이나 힘이 들면 저럴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임신 때문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몸이 무거워지니 어디 잘 다니기도 힘들고 그럴 때마다 윤주영이 뻔질나게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너 혹시 나 몰래 시험관 시술한 거 아니야? 시험관으로 임신하면 쌍둥이 잘 생긴다고 하던데?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지. 우리도 예상 못했다니까. 여전히 자기보다 훨씬 쉽게 아이 들어선 친구에게 고가운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런 의심하는 말까지 들었을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애써 마음 다독이며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괜히 그런 말에 발끈해서 화내면 우리 아가들 정서에 좋지 않을 것도 같고 그러고 보면 참 제가 그 친구한테만큼은 관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로 저를 긁었으면 참아주지 않았을 텐데 어린 시절 그렇게 음울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니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비록 그 시절과는 다르게 그 아이 차림새나 두르고 다니는 것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애를 보면 자꾸만 중학생 시절 그 누구에게도 마음 열지 않고 고립돼 있던 모습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 무사히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에도 자주 찾아오는 윤주영이었습니다. 애들 둘 다 네 신랑은 하나도 안 닮고 너만 닮은 것 같아. 원래 첫애는 아빠 판박이라고 하던데.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은 그 사람 많이 닮았다고들 하던데. 아니야, 안 닮았어. 굳이 우리 애들 네 신랑 안 닮았다고 우기는 심보도 다소 얄밉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또 저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즘 윤주영과 남편의 사이가 더 악화되었거든요. 윤주영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제 마누라는 지 새끼 같겠다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늙은 놈이 무슨 기운이 있어서 밖에다 기운 빼고 다니는지.
요새는 그냥 밥에 확 약타서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너 정말 괜찮아? 계속 그러고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럼 이러고 살아야지 뭐. 내가 미쳤다고 저 인간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저 늘다리하고 사느라 좋은 시절 다 보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꼭 저놈보다 더 오래 살아서 저놈 재산 다 먹을 거야. 악에 받쳐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직 아이들이 알아들을 나이는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아이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영 씨, 우리 집에 오는 거 좀 자제하게 하면 안 되겠어? 솔직히 애들 교육에 그렇게 도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자기 남편 바람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애를 어떻게 내쳐. 남편은 처음부터 윤지영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 함부로 툭툭 내뱉는 거나 친구인 저한테라도 예외가 없는 행동들을 처음부터 거슬려 했던 남편이었어요. 아이 생기고 나서는 더했죠. 그쪽 사정이 딱한 건 딱한 거고 그렇다고 자기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그거 다 당신한테 풀어내는 건 좀 심하잖아. 당신이 안타까운 마음에 더 받아주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확실히 해야지. 남편의 말이 그러니까 윤지영보다 윤지영의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 나쁜 영향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틀린 소리가 아니기도 했고요. 그 애한테는 미안했지만 저도 이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 욕을 제게 퍼붓는 윤지영 감당하기가 점점 지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래저래 핑계를 대가며 윤지영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것만큼은 빈도수를 줄이려고 시도했고 집안에서 아이들 있는 데서 윤지영 만나는 일은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도 제 길 새로 모색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 옛날에 일하던 직장에서 절 좋게 봐주신 사수가 감사히도 동업을 제안하는 바람에 가게 준비한다고 눈코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도움이며 시댁 도움이며 염치도 없이 아이들 맡기면서도 잠잘 시간까지 부족할 정도였으니 저도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까지 밤늦게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제 남편에 대한 폭언을 퍼붓는 윤지영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더는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주영아, 정말 미안한데 나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어. 일단 나 눈 좀 붙이고 얘기하면 안 될까? 너는 친구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너 피곤하니까 끊고 자겠다는 소리가 나와? 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 네 인생 술술 잘 풀리니까 남 힘든 건 우스워? 너 진짜 이기적이야. 알아? 그동안 참은 게 적지 않아 그런지 그 이기적이라는 단어에 저도 그만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이라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네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 너야말로 정말 너무한다. 그러고는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잠은 안 들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래서 사람이 받아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100번 참아주다 정 힘들어서 한번 말한 걸 아주 막대먹은 인간 취급까지 당하니 얘가 진짜 친구가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여간 화가 많이 난 게 아니라 윤지영 달래줄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업을 목전에 두고 있어 그걸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요. 개업 후 몇 달간은 윤지영은커녕 내 새끼도 얼굴도 겨우 짬내서 보는 판에 더더욱 그럴 수도 없었고요. 아마 그 몇 달이 그 애와 친구가 된 뒤 연락하지 않은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숨 돌리고 나니 그의 생각이 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굽히고 들 일이 결코 아니라 생각했기에 불어 연락하지 않았어요. 조금 숨을 돌렸다고는 해도 여전히 바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제 식구들한테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아직 개업 초반이라 거래처 선점에 여념이 없었기에 동업하는 사수와 번갈아 지방 출장도 다녀야 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 이번 출장 다녀오고 나면 하루 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시간 보내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애들 걱정 말고 내려가서 일 잘 보고 오고.
우리 애들 양팔에 안고 주말에까지 일하러 내려가는 아내를 배웅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시간이 없어 대화가 부족하긴 했지만 저 사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애들을 두고 이 바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 고마웠어요. 막상 그렇게 빠듯한 일정으로 출장을 내려갔는데 갔더니 그쪽에서도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는지 당일에 미팅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떠버린 시간에 당황한 것도 잠시, 어차피 이 일 어그러졌는데 내 새끼, 내 남편 얼굴이나 더 보자는 생각이 들어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아이들은 다들 자는지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이 시간에 잠드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하루 일찍 출장에서 아내가 돌아왔을 줄 꿈에도 모를 남편을 놀라게 해줄 심산으로 까치발을 들고 우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벌컥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짜자, 놀랐지? 남편을 놀라게 해주려 깜짝 등장했는데 도리어 놀라게 된 것은 저였습니다. 저를 보는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 있을 거라 단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남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역시 옷 한 자락 걸치지 않은 여자의 인형이 감히 내 침실에, 나와 남편의 침실에서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랄 일은 끝나지 않았더군요. 이윽고 드러난 그 얼굴은 제게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맞아요. 몇 달 전 제게 그렇게 악다구니를 써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은, 중학 시절부터 벌써 30년 가까이 내 친구를 자처한 바로 그 윤주영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보, 그게 아니라. 부정의 현장을 제게 들켜놓고도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신나게 웃어 제끼는 윤주영이었습니다. 그 여자 웃는 낯짝이 악마의 현신과도 같이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 와중에 슬금슬금 침대 옆 바닥에 놓인 옷가지로 손을 뻗는 남편이라는 놈을 보고 그 년놈들 벗어놓은 옷가지를 낚아채다 패대기를 쳤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그대로 남편놈 귀싸대기로 후려치고는 똑같이 윤지영의 귀싸대기도 후려쳤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렇게 한심한 여자 취급하며 윤지원 욕을 하던 놈이 마누라 없는 틈을 타 제 새끼들 있는 집에, 그것도 제 마누라랑 같이 쓰는 침대에 저것을 끌어들여요? 저놈 미친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윤주영은요. 그간 그렇게 저한테 집착에 가까운 언행을 하며 친구 행세를 한 여자였습니다. 저게 사람이면 어떻게 다른 놈도 아니고 내 남편을 어떻게 감히 내 침대에 기어 들어올 생각을 합니까? 저게 저한테 자격지심 가지고 있던 걸 모르지는 않았으나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미연아, 어떡하니? 네 남편은 내가 좋다는데.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오미연이도 참 별것 없구나. 너 나더러 그렇게 이혼하라고 하더니 너는 이제 어쩔 셈이야? 너 놔두고 나한테 신나게 엉겨붙던 놈인데 너도 그냥 이참에 이혼해라 얘. 저한테 얻어터져서 시뻘개진 명상 보여지고도 신이 나서 나불대는 주둥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저거 절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뿌듯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것들 내 방 침대에서 벗고 뒹구는 꼴을 사진에 동영상까지 찍는 동안 남편 놈은 허둥지둥 저 막아보려 했지만 옷까지 다 빼앗긴 판국에 더 적나라한 증거나 보여줄 판이었습니다. 야, 그거 찍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이혼하는 데면 몰라도 나 그 인간하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 어차피 소송 중에 딴 놈 만난 거 불륜 증거도 안 되는데. 뭐 상간녀 소송이라도 걸려고? 뭐 그러든가? 어차피 그놈 재산 뜯어내면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너 이 꼴 만들고 구경하는 값으로 그 정도는 쳐주지 뭐. 신이 나서 나불대는 윤지영 말에 더더욱 열을 올리며 방금 찍은 사진들, 동영상, 카톡 단톡방 일일이 들어가 모조리 첨부해 올리기 시작한 저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지금 저 여자와 남편이라는 놈도 있었죠.
여보. 이게 미쳤나? 너 이거 범죄야. 나한테 고소당하고 싶어? 기껏해야 이혼 증거로나 쓸 줄 알았지. 제가 그거 찍자마자 오만 단톡방, 심지어 동창의 단톡방에까지 그걸 뿌릴 줄은 몰랐나 봅니다. 솔직히 저도 무슨 계산이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생각하면 이런 증거, 그것도 저 놈들 나체 사진과 동영상 올리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닐 테죠. 하지만 현명이고 뭐고 당장 저도 눈깔 돌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저 년놈들 더러운 짓거리를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 없도록 까발리는 거기에만 생각이 꽂혀 있었어요. 당장의 단톡방이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거 미친년 아니야? 전부터 소음은 더럽더니 이 나이 처먹고도 재버릇해 못 쳤구나. 그래도 불쌍하다고 미연이가 그렇게 싸고 돌았는데 얘 안 돼서 어떡하니? 그 와중에 메시지 하나가 제 눈에 꽂혔어요. 이 때려 죽일련? 아직도 남의 남편한테 개처럼 침 흘리는 천박한 버릇을 못 고쳤어? 거기에는 동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창의 남편과 제 눈앞에 저 미친 여자가 뒹구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었어요. 하, 그러면 그렇지. 더러운 년이 어디 저 인간한테만 꼬리를 쳤겠어? 왜? 얘 남편이랑도 이혼 소송 중에 뒹굴었니? 올라온 동영상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윤주영 얼굴이 핏기가 싹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대하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는데 대어를 낚아도 아주 제대로 대어를 낚은 겁니다. 방금까지 제 앞에서 감히 건방지게 주둥이를 놀리던 것이 채 옷도 갖춰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제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연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놈이 나한테 먼저 꼬리쳤어.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미연아, 이거 우리 남편 귀에 들어가면 나 죽어. 내가 그 늘다리 밑에서 지금껏 어떻게 버텼는데. 미연아 제발. 발등에 불 떨어지자 그제야 제 앞에서 비는 그 더러운 여자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죽어 이 더러운 거사. 그동안 하고 사는 꼴이 하도 불쌍해서 옆에 붙여줬더니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너 같은 건 그냥 죽는 게 나아. 죽어! 미연아. 제게 약점을 제대로 잡혔으니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그만하라는 소리는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제 손바닥이 다 아프도록 실컷 두들겨 패준 다음에 곧장 윤주영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게 그럼 그렇지? 제 어미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인데 내가 너 이럴 줄 진작 알았다. 제 연락 받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온 윤주영 남편이 또 2차로 윤주영을 잡아댔습니다. 사실 저놈도 온갖 더러운 짓거리 다 한 놈이니 당당할 거 없지만 뭐 그거야 제 할 바 아니고요. 원래 적의 적은 아군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남편 재산 제대로 한탕 해먹을 거라던 윤지영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충동적으로 저것들 뒹구는 꼴 단톡방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대박 증거 얻지도 못했겠죠. 그 동창은 뒤에서 윤지영에게 합의금 받고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참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만 제가 올린 거 보고 도저히 우라를 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 표정도 참 후련해 보이는 것이 참 여러 사람에게 윈윈이었다 싶네요. 이혼 소송은 윤지영 남편 도움을 꽤 받았습니다. 돈 있는 인간에게 대박 증거 물어다 주었으니 저도 비싼 변호사 정도는 빌릴 자격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놈 윤지영이랑 놀아난 건 윤지영 말 맞다나 제 이혼해야 더는 완벽할 수가 없는 증거였으니 비싼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불륜 증거 터트린 것도 불륜 목도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예쁘게 포장해 주어 남편 놈한테서 살던 집에 아이들 친권까지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세상 수치스러운 동영상이 쫙 퍼졌는데 말 그대로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전 남편 놈도 전 남편이지만 그간 뿌린 씨앗이 많았던 윤주영은 그야말로 천박한 여자의 표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한 경력 하나 없는 천박한 여자의 말로가 어찌 될지는 저로서도 참 기대가 되네요. 시원하게 그것들 인생 말아먹으며 이혼에 성공하긴 했지만 마음고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
믿을 사람 없다는 생각에 뼈아프기도 했지만 일로 그리고 내 귀한 새끼들 보며 제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법 안정이 되었고요. 여전히 그것들 불행히 숨겨두는 그 순간까지 끊이지 말라고 저주를 퍼붓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힘이 들지는 않아요. 나 힘든 거 이상으로 윤주영의 남은 인생은 숨쉬는 매 순간이 지옥일 테니 그 생각으로 힘을 내기는 합니다. 남편이라 믿었던 놈과 친구라 믿었던 이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제 사연은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겪지 않았더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저것들 기만을 알아챈 제 인생의 암덩어리 도려냈음에 오히려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가치 없는 것들에게 내 인생 낭비하지 말고 당당히 제일하며 멋진 엄마로 제 아이들과 잘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와는 결혼을 약속하던 시점부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가지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고, 남들처럼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하를 받는 그런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어요. 사실 결혼식이라기도 참 초라하게 저희는 서로의 사랑에 대한 증표로 반지만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하나만을 사랑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나를 믿고 함께 따라와 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하나는 행복하게 해줄게. 사실 저라고 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 꿈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를 받으면서 아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한 달 정도 다녀오고 아늑한 신혼집에서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전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전 당장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아내는 저를 따라서 외국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비록 서로로도 모든 이에게 저희의 사랑을 증명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반지라도 주고받은 것은 최소한 저희 둘 서로만큼은 서로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확인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지를 교환한 다음에 아내만 홀로 낡은 신혼집에 남겨둔 채 전 곧바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꼭 돌아오면 그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그때는 우리 못 올렸던 결혼식도 올리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부로 지내자. 그러나 저는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외국에 간 지 1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아내와 연락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 그걸 처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매일같이 잠을 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일에 몰두해야 했죠. 그래도 가끔이나마 아내와 연락을 하고 사랑 섞인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한 3달 정도 아내가 연락이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됐고 마음 같아서는 바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 아내는 괜찮을 거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근래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절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려면 참으로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횟수가 적긴 했지만 오히려 내가 전화를 자주 못 걸어서 서로 어긋난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바로 아내가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피를 타고 아직도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제게 주어진 일을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내 생각에 밤잠도 못 자고 일도 안 되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를 다독였습니다. 이 일을 해야 얼른 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후 한 달 뒤 저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이제 지긋지긋한 외국을 떠나서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전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아내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야? 우리는 너 같은 놈을 내 딸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 추호도 없네. 이제 우리 딸도 이 세상에 없는 마당에 우리가 더더욱 자네랑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 당장 나가게.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 누구보다도 제 아내 사랑했어요. 정말로 죽은 거라면 최소한 아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부디 하늘에서는 편안하라고 기도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장례 치른 지 오래되었고 산소가 지어진 지도 꽤 됐네. 그리고 나는 내 딸 산소에 자네가 찾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 그냥 원래부터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취급하게나. 우리도 자네 같은 사람 우리 인생에 그리고 내 딸 인생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살 거니까. 네?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명복이라도 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가 지금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거야? 우리 애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네가 우리 애를 외롭게 만든 거다. 그러니 눈앞에서 썩 꺼져.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죽어도 저에게 아내가 묻혀있는 산소를 알려주기 싫다면서 막무가내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 달은 넘게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갔어요. 비가 와도 무릎을 꿇고 문 밖에서 빌면서 제발 아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날에는 경찰에 신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를 신고하신 거였죠.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우리 근처에 얼씬도 말게나. 장모님, 제발요. 장인어른, 제발요. 그러나 그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어디 묻혀 있는지만 알면요. 그러나 애초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와 아내가 결혼하는 것을 지극히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같이 염치도 모르는 놈한테 내 딸 보낼 수 없다고요. 자네같이 없이 자란 집안에서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자네가 잘난 게 뭐가 있나? 돈을 잘 벌어? 아님 학벌이 좋아? 염치도 없지. 어찌 귀한 내 딸을 탐내? 더한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저도 아내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형편이 아니었다면 아내와 결혼을 약속한 시점부터 문제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어서 살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마음 착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게 참 많았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외국에서 일 열심히 하고 얼른 들어와. 그리고 행복하게 같이 함께 살자. 내 걱정은 말고. 사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얼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잘 대해준 만큼 저 역시 남편으로서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주며 진정한 부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나를 이루기는커녕 영영 아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왔다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내 딸을 죽인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순간 토할 것 같은 기분에 아찔해진 정신을 잡고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힘겹게 물었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 핑계대며 외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내는 외로워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내는 외로움에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 아내의 선택이 믿기지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아내가 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아내와 전화를 할 때면 늘 외롭지 않냐는 제 말에 아내는 뭐가 외로워? 당신이 언제나 멀리서 날 생각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설사 외로워도 나중에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해줄 거잖아. 그치? 라며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로 외롭지 않다고, 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있다고 그렇게 단언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죄인이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도 결국엔 제가 아내를 무척이나 외롭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맞았네요. 전 정말로 아내를 외롭게 했고, 그러다 못해 아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 이승을 떠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제가 계속해서 아내 친정집을 찾아가면서 아내의 산소를 알려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전 그 뒤로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친정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모든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서울에 가지고 있던 작은 집도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일에 손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삶에 의욕이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내를 따라서 저 역시 하늘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성격상 제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쩐지 반겨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나 같은 거 있고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며 혼나기만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언정 아내도 없는 세상에서 제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먼 시골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과도 인연을 끊고 속세와 아예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내 생각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물론 산속에 살아도 아예 먹고 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산속에 사는 것은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엔 가게 같은 것도 가깝지 않고 화장실도 수도도 편안하게 사용하기 힘든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전 마음속으로 아내를 되새겼어요. 이 모든 불편함은 아내를 혼자 외롭게 떠나보내게 만든 내 죗값을 치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산속 생활에 익숙해진 것은 한 7, 8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입니다. 그만큼 산속 생활은 매일매일 달라서 적응하기 꽤나 힘들었습니다. 자연인으로 온전히 스스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때가 되면 일용직을 나가서 돈을 벌고 정말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들만 사서는 산으로 돌아온 뒤 제 나름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익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문물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용직을 나가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만 빼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더군요. 자네 핸드폰이 왜 이리 옛날 거야? 아이,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새 폰으로 바꾸지 그래.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내게 정말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이 제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원래 산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제 작은 취미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였기 때문이었죠. 스마트폰으로는 사진도 찍고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글을 쓰고 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은 제게 무척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젊을 적에도 시간이 나면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랬는데 산에 와서 잊어버리던 찰나 스마트폰이란 좋은 핸드폰이 나타난 거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도 많이 봐주는 사람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어떤 것을 보고 살고 있는지를 다른 곳에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속에서 시간이 나면 블로그로 글을 썼고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산새 울음이 얼마나 달콤한지, 계곡 물소리가 얼마나 잔잔하고 은은한지 예전 같았으면 전혀 몰랐을 것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더군요. 아내에 대한 속죄를 위해 시작하게 된 산속 생활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제 자신이 산속 생활 자체에 무척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가까이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또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냐고요? 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 처음 산속 생활을 시작했던 때와 그대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저 위에서 읍내에 있는 가게에 가는 게 아니면 굳이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여전히 기존에 알던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외로웠던 것도 처음에나 그랬지 계속해서 연락을 끊고 사니까 그냥 혼자 사는 이 시간이 너무나 평범해지더라고요. 사실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친하다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전 되게 옛날부터 혼자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마음 터놓을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당장 내가 연락이 끊긴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만한 관계의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흔히들 나이가 들면 원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죽은 아내였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도 보고 싶음도 사랑도 많이 희석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아내를 너무도 많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산속 생활 내내 아내만 그리워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만 있는 산속에 다른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로가 있는 산이다 보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긴 했는데 제가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은 아예 길이 나지 않는 곳이라 몇십 년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게 한두 번, 세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드문 일이었어요. 물론 가끔 길을 잃은 분들이 오기도 했던 터라 전 이번에도 당연히 산을 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길을 찾아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눈앞에 웬 여자가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데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그 여자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당시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몇십 년이나 얼굴을 안 봤는데 확신을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건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이거 꿈이야? 아니, 말을 해봐. 꿈이 아니라면 말을 해봐. 솔직히 그렇게 눈앞에서 얼굴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이젠 미쳐버려서 환각을 보는 게 아닌지 정말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꼭 잡는 주름진 손의 주인은 아내가 분명했죠. 아내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코를 훌쩍대느라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볼을 꼬집어보고 얼싸안고 오열도 해보고 했지만 정말 내 눈앞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너무 서럽게 오열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게 시원한 물도 떠주고 아내가 찾아온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계곡물에 담가둔 수박이 있었는데 그 수박도 잘라주고 그렇게 한참을 달래니까 아내가 드디어 말문을 열더라고요. 당신 잘 살아 있었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플 만큼. 아내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와 반지를 주고받은 다음 제가 외국으로 떠나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여전히 아내와 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아내의 오빠 역시 저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 했어요. 저런 놈을 미정이 남편으로 들이는 게 말이 돼요? 엄마, 아빠, 지금이라도 결혼 물어야 해요. 아무튼 그래서 아내 모르게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아내의 오빠가 셋이 합심을 해가지고 아내를 잠시 다른 곳으로 납치해서 제가 모르는 장소에 살게 해둔 겁니다. 당연히 아내가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끊긴 지 오래였죠. 전 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번호랄 게 따로 없었고 아내가 쓰는 번호들은 전부 제가 모르는 것으로 바뀌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그렇게 강제로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절 직접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절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난 정말로 살면서 계속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 하지만 부모님이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난 오로지 당신만을 기다리면서 당신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되기만을 바랬는데. 미안해. 정말로. 아내도 처음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당장 아내 부모님 그리고 오빠로 인해서 모든 방법이 막히니 나중에 가서는 결국 저를 포함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계속해서 저를 찾으려고 아등바등하니까 아내 부모님이 아내에게 너 계속 그러면 내가 그놈을 가만둘 줄 알아? 내 인생 모든 걸 걸고서라도 그놈 가만 안 둘 거야. 그놈 인생을 박살낼 거라고. 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 제발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우리 딸로 살고 싶으면, 가족이고 싶으면 이젠 포기해라. 제가 만약에 아내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아내를 포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부부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받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저를 원래 없던 사람처럼 잊고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선을 보고 결혼을 하여서 애도 낳고 살았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별다른 불만은 없었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잘 지내고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살고 있을까? 물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되었건 지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제 소식을 일부러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아내 남편이 일찍이 하늘나라에 떠나고 나서 문득 또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 이렇게 오랜 시간 저를 떠올리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게 참 기뻤어요. 저 역시 오랜 시간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아내를 보고 싶어 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내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다는 거니까요. 아무튼 제가 그리웠던 아내는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저를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산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소식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가끔씩 식료품을 사러 가는 가게에서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곳에서 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 멀고 먼 산속까지 찾아온 겁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데 무려 3년이 걸렸어. 3년 동안 당신이 살아있을까? 정말로 죽은 것은 아닐까? 많이 걱정하고 또 많이 생각했어. 비록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전처럼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던 사이로 지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던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전 그날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 아내라고 불러선 안 되겠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유일한 여자는 아내가 전부였어요. 아내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젊었을 적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던 순간들, 결혼을 약속했던 순간까지. 이미 지난 일이니 다시 되돌릴 순 없지만 어떠한 후회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강하게 나와서 한국에서 아내 곁에 있었다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 빠르게 혼인신고를 올리고 아무리 장모님과 장인어른 되시는 분의 결혼을 반대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사별한 남편이 아닌 내가 곁에 있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의미 없는 생각들이란 건 아는데 이상하게 그런 가정들을 떠올리니 주책맞게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냥 제 가슴 속에는 한평생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아내와 부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홀로 산속에 틀어박혀 살았던 모든 세월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산소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든 내가 알아보려고 할 걸. 그랬다면 아내가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서 아내 역시 감회가 너무 새롭기도 하고 저와 비슷한 감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오랜만에 만난 재회 첫날에는 서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헤어지기 바빴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만나고 한 달까지만 해도 진짜 무기력함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전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평소에 좋아하던 블로그 글도 쓰지 않은 채 제가 살고 있던 곳에 틀어박혀서는 단 한 번도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자연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내를 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왜 만나고 싶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내는 당시 제게 너무나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존재였거든요. 반가운 것도 잠시, 앞으로 아내를 보면
전에 제가 갖지 못했던 것이 기억에 남을 테고,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서 아내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내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까지 자주 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가지고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이제는 친구가 된 아내와 더 이상 힘들어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쉽지 않냐고, 지금이라도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떠한 관계의 궁극적인 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관계도 꽤나 아름다운 게 아닐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일단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지금 뒤돌아보면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어찌됐든 다시 만났잖아요. 마치 제 그리움에 대답하듯이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걸로 사연을 정리해서 보내는 제 스스로가 너무 쪽팔리고 비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알림으로써 부디 좋은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좋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생각이 나시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제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0살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제법 최근에 했습니다. 요즘같이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에도 40살 정도면 노처녀 소리 듣기에는 충분한 나이죠. 심지어 능력 좋고 돈이라도 많은 골드미스였다면 서럽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 그냥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머리를 가진 흔한 대한민국 여성이었어요. 가족들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냐며 네가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빨리 결혼하라며 온갖 성화를 부렸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할 상대가 있어야 결혼을 하던가 하지.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는 곳에 그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더 나이 들면 아이 낳기도 힘든데 넌 대체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고 살려 그러는 거냐? 너 이렇게 평생 혼자 살려고? 엄마랑 아빠한테 손주도 한 명 안 보여주고 너 그것만한 불이 없다? 아냐? 알아요, 저도. 한 30대 중반까지는 부모님들도 그냥 지켜봐 주시더니 제가 30 후반이 되어가니 부모님들도 이제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셨나 봅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선자리를 잡아서는 저보고 나가보라는데 어찌나 귀찮은지 사실 주변의 친구들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결혼이 다급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선자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압박을 받는 비슷한 나이대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동안 선으로 봤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긴 했지만 어쩐지 결혼까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남자만은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나이도 똑같았고 그래서인지 서로 노총각, 노처녀라는 동질감이 있었죠. 게다가 부모님으로도 받는 압박까지 비슷하니 선자리에 나가서 서로 잘 보이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랑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압박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렇게까지 툭 터놓고서 알게 모르게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대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더욱더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결혼해야 하는 노총각과 노처녀가 만났으니 실제로 결혼을 이루어지기까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저희는 서로 부모님의 반대를 경험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 남자 쪽 부모님도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네가 아무리 지금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니? 엄마가 소개팅 자리 몇 번 더 잡아줄 테니까 한 번 더 나가봐라. 그러면 더 좋은 남자 만날지 누가 알아? 여자애가 사근사근한 맛도 없고 그렇다고 얼굴이 예쁘고 젊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결혼 반대다. 그런 여자 만날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미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만큼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없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저와 남자는 너무나도 큰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몇 달은 서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니까 남자 쪽 부모님도 저희 쪽 부모님도 결국엔 결혼을 허락하고 무사히 상견례까지 치른 다음에 식당 예약을 잡고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죠. 원래는 결혼식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는 사업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혼여행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 3개월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남편의 시간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가자. 요새 제주도 바닷물이 엄청 좋다더라. 거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보다 오면 확실히 기분 전환 될 거야. 사실 저한테는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주변에 친구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 친구가 즐기고 온 것들을 보니 너무 멋있어서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남편을 졸라서 그쪽으로 신혼여행을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멀리는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제주도 역시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신혼여행만 제주도에서 무려 2주를 보내기로 했어요. 전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큼 시간을 뺄 수가 있었고 남편은 애초에 사업가다 보니까 업무 환경 자체가 자유로워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전날 밤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설레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그동안 여행도 자주 못 가고 그랬는데 비록 제주도긴 하지만 그래도 2주 동안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다는 게 너무 설렌다. 그리고 대망의 신혼여행 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와 남편은 호텔에 짐만 놓고서 정말 일본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온갖 맛집을 돌아다니고 볼거리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진짜 다리가 빠질 듯이 아픈데도 기어서라도 갈 기세로 여기저기 전부 돌아다녔어요. 밤에 호텔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지친지 남편도 저도 녹초가 되어서는 샤워를 했죠. 하지만 신혼여행 첫날인 만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지나칠 수 없는 통과 의례 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첫날 밤이었습니다. 알 거 다 아는데도 참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원래 화장을 지운 다음에 일부러 한 듯 안 한 듯한 투명 화장을 한 번 더 얼굴에 덧대었습니다. 물론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쌩얼도 편하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환상을 지켜주고 싶었달까요? 사실 결혼 후에도 한 번도 쌩얼을 보여준 적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게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씻고 나가는데 먼저 욕실을 썼던 남편이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가오니 이상하게 굳은 표정이더라고요. 당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전 당연히 걱정이 됐습니다. 분명 씻을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씻고 나와서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전 뒤늦게 피로라도 몰려오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제게 밝힐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당신한테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회를 못 잡겠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어. 당신을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 또 당신은 겨우 이런 일 가지고 나한테 실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서 지금이라도 밝히려고 하는 거야. 왜 그래? 뭘 밝힌다는 건데? 갑자기 나 무섭게 하지 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길래 이렇게까지 비장하게 얘기를 하나 싶어서 전 이야기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다고요. 하지만 저는 불과 몇십 초 뒤에 가볍게 놀린 입을 후회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야기에 안심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들썩들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뭔가 똑딱이 같은 소리가 나더니 풍성하던 남편의 머리가 불쑥 위로 들어 올려졌어요. 네, 남편은 지금까지 저와 만날 때 가발을 써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발 속 남편의 머리는 완전 80대 노인처럼 머리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게 뭐야? 그 후론 말이 안 나왔어요. 전 설마 남편이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은 머리카락이 있을 때도 그렇게 젊어 보이는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10살 정도는 나이가 들어 보여요. 하지만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탈모 같은 중요한 문제는 먼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애를 낳아서 키우게 된다면 탈모가 애한테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전 솔직히 제 애한테 탈모를 옮기고 싶진 않거든요. 남편이 가발을 벗은 순간 진짜 엄청난 정막이 이어졌습니다. 남편도 제가 쉽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지 처음엔 긴장한 듯 하면서도 마음 가는 대로 웃는 얼굴이다가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드디어 그때서야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파악했는지 왜 그러냐고 그러더군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지금 많이 놀란 거야? 이게 그 정도 일이야? 지금 왜 그러냐고 물었어? 당연히 내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머리카락이 없는 걸 숨길 수가 있어? 우리가 애를 낳으면 애한테도 유전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살맛대고 산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나 속인 거였어? 적어도 결혼 전에라도 말해줘야지. 당신이 내 머리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 나는 당신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치부 하나를 오픈한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언제 오픈할지 고민하다가 오픈한 거라고. 그런 내 마음은 왜 생각 못 해줘? 너무하다고? 내가 뭐가 너무해? 그걸 숨긴 당신이 나한테 너무한 거지. 당신 머리카락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 건 아니지만 내가 봐온 당신은 지금까지 머리카락에 멀쩡히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결혼식 올린 지 3개월이나 됐는데 이렇게 탈모인 걸 밝히는 게 말이 돼? 탈모는 애한테 유전이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나랑 당신이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내 애가 당신 때문에 나중에 탈모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아니, 나 때문에 탈모가 생겨?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와, 나 정말 너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큰 착각을 했나 보네. 내 머리카락을 사랑한 거야? 아니면 날 사랑한 거야?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다. 당신이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해야 할 신혼 첫날 밤에 저희는 결국 새벽 내내 호텔방에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너무 늦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잤는데 진짜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비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그래도 마음 붙일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다 싶었는데 그 남자가 탈모라니. 그것도 저에게 완벽하게 숨겨놓고서 이젠 더 이상 내가 물릴 수도 없는 걸 아니까 오히려 제가 탈모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치는 사람이라니. 전 그래도 남편한테 최대한 가능한 선까진 잘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첫날 밤이랍시고 화장도 완벽하게 지우지 않고 새로 또 화장을 할 정도로 정성을 들였는데 남편은 저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에 속상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신혼여행을 오는데 큰돈을 들이기도 했고 당장 여행 첫날에 아직 집으로 돌아가려면 열흘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그냥 냅다 나 먼저 서울로 갈게 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마음 같아서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저랑 같은 이유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저희는 서먹서먹한 상태로 맨날 며칠을 지내야 했습니다. 2인으로 미리 예약해둔 곳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갔지만 그 외에 다른 곳은 남편도 저도 따로 행동을 했어요. 계속해서 얼굴을 부딪히고 있다가는 화만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당연히 오픈하고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너무도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라고는 본인을 머리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뿐이니.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제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방에 들어와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벅벅 얼굴을 씻고 나와서는 완벽한 맨얼굴로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입을 막 실룩거리더라고요. 들어봤자 쓸데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획 돌리고 등진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저도 슬슬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 남편이 저와 이야기하자는 이유가 탈모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꺼낸 얘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죠. 당신이 나한테 탈모 숨긴 거 가지고 뭐라 할 처지는 안 되지 않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기가 막히다. 무슨 소리야? 난 당신한테 숨긴 거 하나 없는데 내가 뭐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당신처럼 혼인신고 다 하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오픈하는 그런 인간 말종으로 보여? 뭐? 인간 말종? 참나, 너 지금 거울 봐봐. 지금 누가 사돈 낱말하고 있는 건데? 당신도 당신 화장한 얼굴이랑 맨 얼굴이 완전 다르잖아. 나야말로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쌩얼이 화장한 얼굴이랑 그렇게 다르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난 줄은 몰랐다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더만 화장품 수준이 아니라 변장이네, 변장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얼굴이 어쩌고 어째? 그럼 당신 얼굴은 쥐새끼 닮았어. 알아? 아니다. 내가 잘못 말했다. 그냥 쥐새끼가 아니라 대머리 쥐새끼다. 그거 아니야? 뭐? 너 이리 와봐. 오늘 끝장을 보자. 뭐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오늘 그래. 이 죽고 나 살아보자. 진짜 너무 치졸한 거 아닌가요? 화장한 얼굴이랑 쌩얼이 다른 것과 머리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사기 수준으로 얼굴이 달랐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저 원래 자연 쌍꺼풀도 있어서 눈화장할 때 쌍꺼풀 테이프 같은 것도 안 붙이고 애초에 화장 자체를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스킨이랑 로션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눈썹 그리고 입술 바른 다음에
아이라이너 그리면 끝입니다. 여자친구 한 번이라도 사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 화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기본으로 해요. 제가 만약에 화장 전후 차이가 너무 났다면 제가 향후 제 자식에게 남편의 탈모가 유전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남편도 제 못생긴 얼굴이 자식한테 유전될까봐 두려워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납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땡깡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자기도 자기 탈모가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고 그게 유전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될 거란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비겁하게 제 생얼로 꼬투리 잡는 거였죠. 이미 탈모 사실을 숨기고 뻔뻔하게 구는 것에 정이 떨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치졸하게 나오니 이미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탈탈 털릴 게 남았는지 정말 바닥에 바닥까지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설전이 그날 하루만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밤마다 호텔방에 들어오면 제 화장 지운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 진짜 화장빨이었네. 우리나라 화장기술 극찬 받을만 하네. 이 정도로 화장빨이 있을 거였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야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나 머리카락 없다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닌데? 거울 봐봐, 거울을. 라며 계속해서 비꼬고 시비를 걸더군요. 말 다 했어? 그만해. 덕분에 즐거워야 할 제주도 여행이 아주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방에만 돌아오면 자꾸 그러는 통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각방을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호텔에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방이 남아있으면 혹시 그 방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할 정도였어요. 안타깝게도 호텔 예약이 차 있는 상황이라서 방을 옮기지 못했지만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길었던 2주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어차피 이미 결혼해버린 거 그걸 물으는 게 더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냥 용서하고 마음 맞춰서 잘 살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죽어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서 그런 걸 이해 못해주는 제가 더 나쁜 여자라고 아주 본인이 피해자인 척을 단단히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남편 되는 사람이 대머리였는데 그걸 나한테 속였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실은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결혼 이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아무리 부모님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들 부모님 역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힘들게 결혼했는데 결국 남편이 탈모란 이유로 헤어질 거야? 너 살다 보면 알겠지만 싸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탈모 하나로 이혼을 해. 혼인신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냥 대충 못 본 척하고 넘겨. 살다 보면 다 사라진다. 엄마는 내 편이어야지. 그 남자가 날 속인 거라니까? 엄마 사위가? 아, 됐어. 이혼 얘긴 꺼내지도 마. 말도 안 되는 소릴. 네. 오히려 제가 결혼한 걸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혼나야 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저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 아닌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같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그냥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고, 청소도 자기 방만 대충 청소기를 돌리면서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런 게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전 내심 앞으로도 우린 이렇게 살겠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냥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던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는 잠깐 앉아보라고 바닥을 탁탁 치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앉으니까
대뜸 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예상하셨나요? 우리 이혼하자. 뭐? 뭐라고 했어? 지금 당신이 나보고 이혼하자 그랬어?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탈모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 먼저 이혼하자고도 못하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당신이 보여준 쌩얼을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화장 전후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한 거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거든. 또 그 소리야? 아니, 탈모랑 쌩얼이랑 같냐고. 말이 되는 소리래.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지금 당신 본인이 탈모인 거 들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괜한 걸로 꼬투리 잡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 괜한 걸로 꼬투리? 당신은 화장 지운 뒤에 거울도 한번 안 봤어? 그걸 지금 괜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야? 나는 당신이 어느 정도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잖아. 그거야말로 사기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얼른 이혼하자. 어이가 없어서는. 그래, 이혼?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나도 당신 같은 대머리랑은 죽어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당연히 애도 낳고 싶지 않고 당신보다 머리숱 풍성한 사람 만나서 내 애한테 탈모 같은 거 안 물려줄 거야. 이 대머리 쥐새끼야. 그 이전에도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혼까지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며칠 정도 신혼집 내에서 각자 다른 방을 써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엔 결국 각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네가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저를 재차 혼냈지만 저로서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한 건데 제게 대체 무슨 죄가 있나요? 전 부모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도 건너지 않고 매일같이 부모님이 제가 있는 방에 와서는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이대로 헤어질 거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한 결혼인데 겨우 그런 걸로 헤어져. 네가 아내가 되었으니 조금 참고 남편 길을 세워줘야 되는데 네가 너무 심한 것도 있다. 물론 속은 입장에서 당연히 불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지. 라며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가니까 저도 어느 순간 아, 정말 내가 심한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할 말 다 했고 충분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부모님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게 늦은 나이에 힘들게 결혼했으니 그냥 어느 정도는 남편과 잘 이야기를 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게 말이죠. 그런데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놓고 사과를 하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제가 잘났다고 화를 냈는데 갑자기 가서는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합쳐 살자. 라고 말하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가슴 한구석에서 아니, 그 양반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라는 생각도 사라지지 않고요. 지금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남자랑 진짜 인연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마음으로는 부모님 말씀처럼 제가 너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 하지 않고 자존심만 세워서 사과를 받겠다고 고집을 부려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탈모 여부 자체는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원래 이혼 사유로서 작용하는 게 아닌가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설마 대머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도 얼떨떨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머리도 대머리이지만 만약 이걸 오픈해서 내가 큰 실망을 했다면 그것 또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날 사랑한다면 말이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괜한 내 쌩얼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